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이 2억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에 그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요. 2.5억 달러에 이어서 뭐 하루 만에 또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천억 원의 USDC가 신규 발행이 됐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도 지난 뭐 7월 말 그 좀 안 좋았을 때 1.4조 원의 테더가 이렇게 발행이 됐었죠. 보통은요. 코인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뭐 지켜보면 되겠죠. 자, 드비어 그룹의 CEO, 드비어 그룹은 그 재무 설계 자문 기업이고요. 여기에서 그 CEO가 나와서 유튜브 영상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되고 가격 그 수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10만 달러, 우리 돈 한 1억 3천, 4천 이상 갈 것이다. 자, 그러면서 미국 달러와 같이 막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비트코인이 왜 좋냐? 여기서 지금 ETF,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있고 글로벌 차원의 불확실성도 있다. 불확실할 때 우리는 안전해 보이는 것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찾고 어떤 사람은 달러를 찾는데요. 이분은 무엇을 찾을 것이다라고 봅니까? 비트코인을 찾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무 설계 자문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좀 노후 준비, 뭐 베이비 부머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 연금까지도 케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드비어 그룹의 회장 그 CEO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한 최소 40년 이상 이 업계에 계셨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쟁여 놓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어디서 봤나 했더니요. 지난 2018년 10월 25일 그때 한번 기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2018년 10월 말은요. 지금 뭐 최근으로 치면 22년 10월과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하락장에 어떻게 보면 정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10년 안에 코인 시총이 무려 5,000%는 오를 것이다. 아마 욕 좀 먹지 않으셨을까요? 암호화폐 시장은 낙관적인 미래를 앞두고 있다. 하락장의 정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중들이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것이다. 자, 앞으로 10년 안에 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과 비교해서 최소 5,000% 증가하는 것은 이게 비이성적인 게 아니야.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인의 대량 채택이 될 것이다. ETF를 뭐 언제 될 건지는 몰랐었겠지만 결국 아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최소니까요. 최소 50배에서 100배가 커질 것이다. 10년 만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진 자산은 우리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이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진 않는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혁명을 시작한 거 맞죠?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의 영향력과 압도적인 존재감은 앞으로 10년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거 조금 의외 아닙니까? 수용성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암호화폐가 등장해 비트코인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이해되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과 사실 일치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겠지만 그렇지만 점유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걸 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압도적인 존재감 이게요. 제가 또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더 많은 암호화폐가 등장해서 모아 싸운다. 비트코인과 경쟁할 것이다. 근데 경쟁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근데 알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얼터너티브 코인입니다. 얼터너티브는 뭔가 대체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더리움 그 창시자 비탈릭 부터린이 어렸을 때부터 비트코인에 흠뻑 빠졌는데 이 비트코인이 혁명은 맞는데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해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 이렇게 뭔가 플랫폼으로서 기술로서 할 수 있는
이걸 본인이 만들었다고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과거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 2015년, 16년, 심지어 17년 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점유율이요, 거의 100%에 달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97년도 초반만 해도 97%였습니다. 알트코인이 몇 프로입니까? 다 합쳐봤자 3%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상승장에 한번 왔었죠. 그때 이제 알트코인이 엄청 폭풍 그 펌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점유율이 71%를 기록했었던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억하는 21년 상승장이 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점유율이 55%에서 왔다 갔다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일종의 패턴이 보이는데 여기서 혹시 뭐가 보이십니까?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좀 점차적으로 어떤 뉘앙스입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 점유율이 비트코인이 이제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알트 시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장이 온 건 맞는데 97%, 71%, 지금 55%입니다. 이게요. 최소 1년 동안 비트코인 최고 정점을 찍고 1년 동안 흘러내렸기 때문에 비트코인 점유율이 40% 전후로 이제 내려간다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팔면서 시장을 떠나자. 제 질문은 이거죠. 비트코인 점유율이 예전처럼 70%, 80%, 90%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코인의 시가총액 저 역시도 2033년, 그러니까 앞으로 사이클 한 두 번 거치면 제가 볼 때 지금 기준으로 해도 50배에서 100배 이상 더 전 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커지려면요, 사실 최소 50년, 60년, 70년입니다. 그 강남에 있었던 예전의 강남 아파트 생각하시면 이게 10년 만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게 코인이죠. 제가 이것을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점유율이 떨어져도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맞죠? 점유율은 떨어져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알트코인은요, 점유율도 올라가지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고대하고 있는 알트 시즌 불장입니다. 그게 4년 대략 간격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알트가 가격은 정말 폭등을 하는 거죠. 점유율마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정기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점유율 차트도 보시면 그런 추세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도요. 가만히 제가 여기서 지금 미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크립토 그 섹터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RWA 여기에 '아 이건 미래가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스테이블 코인 마찬가지죠. CBDC, NFT, 디파이, 메타버스, 인공지능, 결제, 송금, 정산, 게임, 밈코인, 프라이버시 등등등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크립토 웹3에서 하나씩 구현 중에 있는 예전에 뭐 코인이야 그거 어디다 써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이미 현실이 사실 됐죠. 이제 알트코인이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매일처럼 쓰고 있는 배달의 민족, 뭐 토스다, 은행 앱들,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또 뭐 틱톡이다 이런 친구들이 뭐다? 얘네들이 인터넷으로 치면 지금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서 보면 알트코인이 이런 혁신적인 기술과 앱들이 알트코인이 있어야만 이게 구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왜 그러면 우량 알트코인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알트코인 이거 잘못하면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량 코인의 기준은요. 저는 그들의 선택을 받았냐 안 받았냐입니다. 비트코인 이미 끝났죠. 이더리움 ETF 이제 됐지 않습니까? 솔라나요? 예정입니다. XRP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들의 선택을 받았다. 제가 뭐 블랙락의 16차선 고속도로다. 뭐 웬만하면 시총의 좀 윗단에 있어서 ETF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다. 뭐 CM이다. 나스닥이다. 지수에 만들었는데 거기 들어간 코인들이다.
얘네들은 뭐 확률적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낮은 거죠. 대신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잡코인들 뭐 되면 100배 안 되면 그냥 빵으로 간다. 그거는 이제 장담을 못 하는 거죠. 우량 알트코인은 없어지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대비해서 가격 상승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비중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뭐 본인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자, 아크인베스트에서는 6월 달 독일 비트코인 이제 다 팔았다. 남은 뭐 이제 악재라고 할 만한 게 마운트 곡스 있잖아요. 마운트 곡수는 그런데 이거 상환자들이 코인으로 받으면 어떤 사람은 파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거 10 년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걸 팔기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일부는 팔아도 이런 뭐 전량을 매도하거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은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부류가 있습니다. 투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믿음과 나의 스스로의 선택으로만 결정이 되는 거죠. 단, 치열한 공부를 전제로 합니다. 공부 없이 믿는 것은 사실 맹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본인께서 필터링을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냐, 아니냐는 본인의 선택이십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를 하려면 공부하고 지식 쌓아서 확신만 있으면 될까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 않죠. 이난, "너 아직도 이런 거 하냐?" 특히 이제 나는 이게 지금 마음이 간절한데 예를 들면 같이 이제 뭐 배우자랄지 아니면 친한 뭐 친인척이랄지 친구랄지 이해를 다 합니까? 이해를 못 하죠. 저 위험한 거에 계속 막 눈이 약간 뒤집혀서 꼭 무슨 도박처럼 빠져 있으니까 비난을 하겠죠. 또 실패를 그냥 딱 성공해서 보여주면 되는데 바로 성공이 되시던가요? 실패하잖아요. 시행착오합니다. 인내, 끈기, 용기, 절제. 이 중에 그 어떤 하나라도 빠지면 큰 성공을 거두긴 사실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코인 또 오를 겁니다. 저번에 1억 올랐을 때 비트코인 1억 됐을 때 "와." 했잖아요. 그거 또 옵니다. 그때 주변에서 슬금슬금 또 물어볼 겁니다. 너 그때 코인 한다 그랬잖아. 근데 야 이번에는 좀 뭐 사면 돼? 야 비트코인 야 그거 너무 비싸더라. 딱 뭐 좀 추천 좀 해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또 안 나오실까요? 나옵니다. 근데요. 저도 이것을 아마도 좀 오래 계신 분들은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죽음과도 같은 실패를 한 2번 3번 연속으로 겪다 보면 그냥 뭐 그 지인분들이 '이 과정을 과연 겪을 수 있을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비난하지 않고 꿋꿋이 참고 치열하게 공부해서 또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을까? 쉽지 않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괜찮지 않나라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 억지로 설득해서 "야 코인 해. 이거 하면 너 대박이야." 글쎄요. 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뭐 이제 좀 한 10년 넘어가니까 들더라고요. 자, 미국의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라고 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MS 운영 체제가 지금 윈도우와 충돌을 일으켜서 전 세계 뭐 항공, 통신, 금융, 의료, 은행 등 전방위적으로 다 이제 뭐 정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KT라고 하는 그 통신사 뭐 농협 같은 데 서버가 하나 딱 다운이 되면 국내 KT가 그냥 올 스톱 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 세계 버전으로 된 겁니다. 저도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유가 이겁니다. 중앙화된 서비스는요. 항상 속도는 빠르죠. 그러니까 뭔가 빠르게 일 처리가 되는데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쪽 하나가 딱 서버가 먹통이 되면 전국에 있는 아니면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 쓰는 윈도우 체제가 다 한꺼번에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참패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탈중앙화됐다고 하죠. 이게요. 굉장히 느리고 비쌉니다. 느릴지언정 비쌀지언정
블록체인이 다운된 적이 있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습니다.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노드가 전 세계에 펼쳐져 있으니까 누가 하나를 해킹해도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가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요. 아마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뭐 "와지르 X다." 뭐 "FTX." 우리나라에 있는 업비트, 바이낸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앙화 거래소라고 합니다. 이제 Centralized Exchange CEX라고 하는데요. 해킹이 됐다, 사기를 뭐 당했다, 분실이 됐다. 이건 다 중앙화 거래소, 중앙화된 그 뭐 지갑 이런 데서 발생을 합니다. 그쪽 하나만 뚫으면 다 뚫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의 상원 의원은 정전이 글로벌 정전이 발생해도 비트코인은 까딱없더라. 예전에 그 아담 백이라고 했던 사람은 지구가 멸망해 뭐 혹성이 와서 지구에 꽝 하고 부딪혀도 비트코인은 영향 없을 것이다.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죠. 바이낸스에서요. 고객의 법정 화폐를 이용해서 지금 어디다 투자하는 것을 허락을 받았다.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는 승인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참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생각한 게 틀리길 바랐는데 너무나 노골적이다.' 이젠 정말 뭐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려 볼게요. 미국의 금융 세력 뭐 블랙락으로 위시되는 월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ETF 출시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바이낸스를 거의 산산조각을 냈죠. 뭐 이제 법무부였나요? 저쪽에 CFTC 연합군을 형성해서 고소장 날리고 뭐 벌금 5조 원 이상 부과하고요. CG는 덕분에 옷을 벗었습니다. 지난 8년간 뭐 했습니까? 테더 죽듯이 잡으러 다녔죠. 바이낸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그 월가 매체 그 스폰서링 하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요. 무차별하게 공격했어요. 바이낸스도 예전에 그 뭐 이 그 "말라버린다. FTX 될 것이다." 하고 퍼드를 엄청나게 유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트론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뭐 죽이는 게 쌀벌하게 죽이려고 했었죠. 이 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거 날려 버렸죠. 리브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달러 패권을 이제 자기들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도전하면요. 가차없이 다 죽여 버립니다. 정말 가차없이 죽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를 밀고 있습니까? 서클사에서 발행한 서클사 뭐 블랙락, 피델리티 다 투자 엄청 뭐 6천억 이상 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발행하는 USDC 스테이블 코인은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블랙록에서는요. 이미 비트코인 지금 시가총액 1위, 위가 뭡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잖아요. 이거 현물 ETF 승인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이 친구들은 이것을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막 시세 차익을 이런 레벨이 아닙니다. 그냥 ETF 형태로 규제권 내로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지들 맘대로 쥐락펴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ETF만 있습니까? 테구라는 회사들 다 자본이 들어 뭐 코인베이스, 거래소, 지갑, 인프라 싹 다 그게 이제 끝났죠. 저기 뭐야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도 투자 뭐 블랙락 다 들어가 있습니다. RWA라고 하는 신박한 컨셉을 꺼냈지만 이거 예전부터 확정이 돼 있었고요. RWA 하는 데 쓰이는 화폐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 다른 것도 쓸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USDC를 쓰고 있습니다. RWA에서 첫 번째로 토큰화한 상품 뭐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나중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로 토큰한 게 뭐다? 미국의 국채였지 않습니까? 온도 파이낸스가 지금 뭐 팔고 있습니까? 미 국채를 토큰화해서 이자까지 주면서 전 세계에 아주 손쉽게 팔고 있죠. 바이낸스의 팔을 지금 비틀어서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들 고객 현금으로 이 국채 사면 내가 봐줄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까요? 빚은 더 내야겠고 근데 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일본도 중국도 자기 지금 그 밥그릇 좀 엎어지게 생겼는데 미 국채 언제 사고 있겠습니까? 월가는요. 달러 패권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 그러니까 달러의 수명이
끝나간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죠. 얘네들이 설계한 건데. 근데 달러를 자기 맘대로 찍어내서 전 세계에 수출해야 소위 말하는 뭐 시니어리지 효과부터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가는데 지금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야 뭐 좀 신박한 발명품 아이디어 없니?" 생각을 해서 나온 게 뭐다? 그게 코인입니다. 그게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게 뭐다?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RWA, ETF, 파생 상품 만들어서 뭐 한다? 주구장창 팔겠죠. 서브 프라임 모기지처럼 일반인들은 아마 이해하기 힘든 게 파생 상품이잖아요. 이건 마음대로 찍어서 무한대로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코인의 미래를 의심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월가의 탐욕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 왜 해야 되냐? 뭐 직관적으로는 미래의 트렌드를 알고 미래에 돈이 몰릴 곳을 미리 알고 거기에 베팅해 놓는 게 뭡니까? 그게 투자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죠. 금융의 역사, 화폐의 역사. '아 미래가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인간의 심리가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공포 퍼드에서는 패닉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탐욕에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빚을 내서 그냥 그 영끌에서 항상 들어옵니다. 이게 왜 계속 반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 심리가 반복이 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금융시장, 증권, 주식, 부동산, 코인 다 뭐가 있다? 사이클이 있어요. 이것을 공부를 하셔야 확신이 생기시겠죠.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요. 또 한 번 뭐가 일어날까요? 전 세계 글로벌 코인 포모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뭐 빠르면 올해 말이지만 내년에 이거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꼭지에서 히트하겠죠. 영끌하겠죠. 그때 당시는 좋죠. 근데 지나 보니까 이자가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뭐 여러 가지 명분이 있잖아요. 물가가 너무 올랐네. 아씨 금리 올려야겠네. 이게요. 패턴이에요. 이게 사이클입니다. 그 돈이 들어오는 주기가 있고요. 돈이 나가는 주기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돈이 들어오는 주기에 우리가 그 딱 그 스타팅 라인에 서 있는 거죠. 언젠가 폭락하고 또 파산을 하겠죠. B2 연끌은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유럽에서요. 스테이킹이 허용되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DYDX의 CEO인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 시간 문제인데 그다음 중요한 건 뭐다? 최초에 스테이킹 지원된 이더리움 현물 ETF 이거 누가 먼저 내겠냐? 저는 이거 제가 예언을 합니다. 미국에서 뭐 유럽이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결국에는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ETF에 이자 포함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거 보실까요? OSL이라고 홍콩에 이제 그 코인 그 규제 준수하는 코인 거래소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표입니다. CEO가 뭐라고 하냐? 이더리움 스테이킹 상품 6개월 내에 홍콩에서 출시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좀 이제 ETF 홍콩에서 별로 뭐 성적이 부진한데 이거 곧 있으면 스테이킹에 대한 규제 승인으로 상황 바뀔 수 있어. 이제 코인에 돈 많이 들어올 거야. 지금 뭐라고 합니까? 홍콩의 규제 기관과 협상이 진행 중이며 곧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제 본인이 바라는 바겠지만 한 그룹의 대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블랙락이 있다면 중국에 누가 있습니까? 왕서방이 있죠. 농담입니다. 중국에는 해시키라고 하는 그룹 그리고 OSL이 있습니다. 얘네 둘이 뭐냐면요. 홍콩뿐만 아니고 이 백그라운드는 중국입니다. 중국 최초의 규제를 받은 코인 거래소인데요. 이 두 개 그룹이 뭘 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동시 승인을 이끌어낸 장본인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중국의 소위 말하는 세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유럽에서 스테이킹 이미 지금 지급하고 있는 펀드 있는 거 아십니까? 뭐 스위스다 독일에 있어요. 중국은요. 중국 6개월 내에 나온다지 않습니까? 중국이 더 빠를지 미국이 더 빠를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이자 주는 ETF가 된다 안 된다?
이거 다 짜진 각본입니다. 일부러 뭐 SEC가 뭐 소송 걸고 이자 주는 건 다 불법이야. 이제 뭐 끝날 때가 거의 다 됐죠. 자, 빗썸에서 예치금 이자 2.2%로 상향 조정했다. 이거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빗썸은 그러니까 현금에 대해서 2% 이자를 준다고 했는데 업비트가 나는 1%더 줄게. 0.1%더 줄게 하니까 빗썸은 다시 또 2.2%로 내가 0.1% 내가 최고 이자야. 경쟁이 붙은 거죠. 사실 업비트 1.3%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요. 그 금융위에서 뭐 소위 뭐 그 가상자산 뭐 이용자 보호법 이제 발효됐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코인을 예치했을 때 스테이킹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은 왜 안 줘? 지금 이 얘기를 금융위에서 한 거예요. 야, 고객들 현금 가지고 니들 이거 이상한 데 좀 투자하면 되겠냐? 그 돈 줘. 걔네들 그 예치금 아니 은행 이자만큼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본의 아니게 국내 거래소가 워낙 쓰는 그 거래소 간 이 경쟁이 붙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반길 일입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그 이거 파킹 통장이라고 합니까? 어디 그냥 놔두기만 해도 뭐 큰 이자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 2% 넘으면 뭐 나쁘지는 않거든요. 언제든 뺐다 이제 다시 넣었다 할 수가 있으니까. 현금 예치만 거래소에 해 놔도 이자를 2.2% 2.1% 준다. 앞으로 거래소에 돈이 더 몰리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볼린저 밴드에 관한 기사인데요.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격의 여러 가지 그 지표입니다. 근데 상단에 있는 밴드가 있고 하단에 있고 해서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에 의하면 비트코인이 최소 2억에서 2.5억까지는 갈 수 있다. 그 근거로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이게 밴드위스는 그 간격이 점점 높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변동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23보다 이렇게 낮았을 때가 2016년 4월, 2023년 7월 그리고 지금입니다. 변동성이 비트코인 이만큼 낮아졌다. 곧 있으면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하단의 간격이 지금 이 정도로 좁아진다는 것은 변동성이 낮아졌다는 거고 대부분 여기 지금 always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항상 올랐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번 사이클에서 14만 달러는 뭐 대략 한 2억 원 정도 되고요. 19만 달러는 2억 5천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아마 김프가 붙으면 요 언저리가 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렉트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반감기가 끝나면 항상 그 재축적 기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빨간색 기간인데요. 굉장히 재미없는 기간이죠. 이게 지금 아직도 이 초록색 구간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한 달 조금 더 넘게 지금 남아 있다. 이 렉트 캐피탈은요. 9월 달부터 이 재축적 기간을 끝나고 패러볼릭 업사이드 이 초록색 구간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될지는 지켜보면 알겠지만 이 빨간색 구간이 뭐다? 이때 살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모아놔야 된다.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9월이든 뭐 8월일지 10월일지는 사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코인판 누가 짰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확정된 미래에 돈이 몰릴 게 이렇게 뻔히 보이면요. 확신이 커질 거고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패닉셀 하겠습니까? 인내심도 커지겠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길 수 있고요. 그래야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